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두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암호 알고리즘은 크게 대칭, 비대칭, 해시함수, 전자서명 알고리즘으로 요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암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알고리즘에 대한 해독과 이들 알고리즘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노트는 비교적 슬라이드가 많이 있습니다. 한 4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암호 알고리즘은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 로마 시대부터 암호 알고리즘이 사용됐는데 이런 암호 알고리즘들은 주로 비밀성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을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제공이 돼야 될 서비스들이 암호 기술 사용해서 제공이 돼야 되는 서비스들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한 알고리즘 말고 다양한 암호 알고리즘들이 암호 기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암호 알고리즘을 좁은 의미에서의 암호 알고리즘은 넓은 의미에서 암호 알고리즘 나누고 있고요. 좁은 의미에서 암호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암호 알고리즘, 즉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한 암호 알고리즘들을 말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암호 기술로 사용이 되는 모든 알고리즘을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트에서는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한 암호 알고리즘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한 현대 암호 알고리즘들은 그 암호하는 과정에서 또는 복호하는 과정에서 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표기할 때 이 노트에서 이 수업에서는 이렇게 표기하고자 합니다. 즉 원래 암호화 함수는 키와 메시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입력이 두 개죠. 키와 메시지를 받아서 평문을 받아서 암호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기를 할 때 E하고 가로 열고 K, M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수업에서는 키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E.KM, 즉 평문 M을 암호화 키 K를 이용해서 암호한다. 암호문 C를 암호키 K를 이용해서 복호한다 라는 형태로 표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암호화의 암호화와 복호화 과정에 사용되는 키를 암호키라고 간단하게 또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암호화 함수와 복호화 함수는 현대이든 아니든 간에 항상 완전성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 완전성 요구사항이라는 건 correctness라는 것은 평문을 암호화했을 때 그것을 복호하면 다시 원래 평문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얻을 수 없으면 이런 알고리즘은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암호화 알고리즘들은 완전성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correctness라고 하는 것은 평문을 암호하고 나서 다시 그 암호문을 복호하면 원래의 평문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현대 암호화 알고리즘들은 그 좁은 의미에서 암호 알고리즘, 즉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한 암호 알고리즘들은 키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암호하는 함수와 복호하는 함수의 그 절차들, 그 단계들을 비밀로 했다는 것입니다. 비밀로 했다는 것이고, 그런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제한적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즉 알고리즘의 안전성이 키의 비밀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키가 없을 수도 있고요. 키보다는 그 알고리즘 자체의 비밀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모든 알고리즘의 그 내부적인 알고리즘 진행 절차들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현대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할 때는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한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키입니다. 키만 모르면 그것을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암호 알고리즘이 키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케르크호프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케르크호프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한적인 알고리즘과 키 의존한 알고리즘을 비교해 보면 제한적인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해독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알고리즘 자체를 숨긴다는 것, 알고리즘 자체를 비밀로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고 2차 세계대전처럼 이런 어떤 특수한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고 하드웨어를 이용하더라도 그 하드웨어 칩들이 그 공격자들 손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적들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들이 그것을 역공학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알고리즘 자체를 비밀성을 유지하고 싶더라도 그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리즘 자체를 비밀로 해서 그것에 의존한다 그러면은 알고리즘을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그 쌍들 간에 모두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현재에서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수많은 사용자가 있는데 수많은 사용자마다 다 다른 알고리즘 쓰겠다. 그럼 알고리즘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해요? 모든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알고리즘 씁니다. 뭐가 달라요? 키들은 다 다른 키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키 의존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키 의존 알고리즘에는 키 알고리즘의 특징은 알고리즘의 공유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뱅킹처럼 똑같은 알고리즘을 수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알고리즘 자체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키가 노출됐을 때에는 알고리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만 바꾸면 돼요? 키만 바꾸면 돼요. 그런데 제한적인 알고리즘에서는 키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뭘 바꿔야 돼요? 알고리즘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요. 알고리즘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공격자들도 허점을 찾을 수 있고 그 허점을 찾은 걸 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착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서 허점을 찾아서 또 빠르게 보완을 하는 그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공개를 하게 되면은 더 빨리 허점들이 발견되고 보완이 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에는 키 의존 알고리즘을 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알고리즘, 현재 쓰고 있는 모든 알고리즘들은 다 키 의존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리고 혹시 정보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미테이션 게임, 그 튜링과 관련된 얘기죠.
여기서 엔니그마라고 하는 독일군들이 사용됐던 그 암호 알고리즘을 해독하는 꼭 관련된 그 영화인데요. 물론 이 영화는 꼭 그 해독과 관련된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튜링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성 정체성 관련된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줄거리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보 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해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그런 영화이니까 한 번쯤 관심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튜링을 모르고서는 또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우리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는 그 노벨 상과 동일한 수준의 상이 바로 그 ACM에서 그 컴퓨터 공학회에서 세계적 컴퓨터 공학회에서 주는 그 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튜링 어워드가 되겠습니다. 암호 관련된 이제 우리가 현대 암호 알고리즘들은 키를 쓰는데 그 키를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을 좀 먼저 살펴보고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냥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모든 키를 그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암호키라고 얘기하고요. 특정 과정에서 사용된 키를 구분하기 위해서 암호화키, 복호화키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암호화키는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꿀 때 사용되는 키고요. 복호화키는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꿀 때 사용한 키입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들은 암호화키와 복호화키가 같고요. 공개키,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들은 암호할 때 사용한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한 키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키들은 주로 비밀키라 그럽니다. 그 이유는 노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격에 있는 두 사용자가 메시지 암호화해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 가지고 메시지 암호화해서 교환한다. 그러면은 그 앨리스도 또 원격에 있는 밥도 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되겠고 앨리스와 밥도 그 키의 비밀성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노출이 되면 비밀성이 보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키들은 비밀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그 암호할 때 사용되는 키와 복호할 때 사용되는 키가 다른데요. 두 개의 키를 하나는 개인키, 또 다른 하나는 공개키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메시지를 암호할 때는 공개키를 사용하게 되겠고 그것을 복호할 때는 개인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공개키는 누구한테나 공개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앨리스와 밥이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교환하고 싶으면 앨리스가 밥의 공개키로 메시지를 암호하게 될 것이고 밥은 자신의 개인키로 그것을 복호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암호문을 복호할 수 있는 사용자는 누구만 복호할 수 있냐면은 그 개인키를 갖고 있는 밥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키, 공개키 얘기를 하게 되겠고 공개키는 누구한테나 오픈을 해도 노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책에서는 이 개인키를 또 비밀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비밀로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비밀키라고 하면 이게 대칭키지 아니면 공개키에서 개인키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 수업에서는 비밀키라고 하면은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된 키를 말하고요. 공개키에서는 비밀키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또 키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그 키를 얼마나 많이 쓰냐, 한 번 쓰냐, 여러 번 쓰냐에 따라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기간, 횟수에 따라서는 우리가 짧게 쓸 경우에는 단기간 키, 세션 키,
일회용 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회용 키는 한 번만 딱 쓰는 거고, 세션 키는 한 번 통신 세션이 이루어졌을 때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Gmail을 접속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브라우저하고 Gmail 서버하고 그 웹 서버하고 키가 확립이 됩니다. 대칭 키, 비밀 키가 확립이 되는데 이 키는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세션을 웹 브라우저를 닫을 때까지는 계속 똑같은 키를 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키를 세션 키라고 부릅니다. 세션 키. 그리고 이런 세션 키나 일회용 키를 통틀어서 단기간 키, 짧은 기간에만 쓰고 버리는 키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단기간 키는 생성 후 일시적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해야 되는 그런 비휘발성 메모리에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휘발성 메모리 보관할 필요 없고 그냥 메모리에 유지했다가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이제 오랫동안 장기간 사용되는 키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장기간 키, 다중사용 키라고 하고요. 인터넷 뱅킹에 사용되는 그 인증서와 관련된 개인키와 공개키는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 사용됩니다. 우리가 보통 유효기간은 1년인데 1년 동안 계속 쓰게 되겠고요.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1년 넘게 쓸 수도 있고요.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키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키는 수시로 바꾸는 것이 안전성에 도움이 되고요. 장기간 키를 쓰게 되면은 그 키를 우리가 컴퓨터를 꼈다가 내일 켜도 또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에 유지할 수 없고 비휘발성 메모리에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휘발성 메모리의 키를 유지하게 되면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키에 대한 보안이 중요해집니다. 키 관리가 정보 보호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 키를 쓰게 되면은 이 부분, 키 관리라는 부분이 또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또 각 사용자들이 서비스하는 업체 측에서 제공을 해주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은 또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 측면에서도 이 키 관리라는 것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호 알고리즘이니까 우리가 크게 결정적 알고리즘과 확률적 알고리즘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결정적 알고리즘이 뭐고 확률적 알고리즘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결정적, 확률적 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분류할 때는 알고리즘 내부적으로 확률적 요소가 있냐 없냐를 따지게 되겠죠. 확률적 요소가 있냐 없냐를. 예를 들면 퀵소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확률적 요소를 사용을 해서 피벗을 어떤 요소를 정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정렬하더라도 매번 피벗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그 알고리즘은 우리가 확률적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결정적 알고리즘은 똑같은 입력을 넣으면 그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과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정적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나타나는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입력이 같으면 출력이 같다. 그러면 결정적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고, 입력이 같더라도 출력이 달라질 수 있으면 확률적 알고리즘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앞서 예를 드린 것처럼 소팅 알고리즘, 퀵소트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출력은 안 달라지겠죠. 내부적으로 피벗을 뭘 선택하냐 달라질 수 있지만 출력은 늘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똑같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확률적 알고리즘이라 하면은
계산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계산 과정. 그런데 우리는 이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계산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호 알고리즘에서 확률적 알고리즘이다 그러면은 입력이 같은데도 출력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률적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같을 때 출력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입력이 같은데 출력이 같으면 대부분 결정적인 알고리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퀵소트를 자꾸 생각하면 그 분류가 혼동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암호 알고리즘을 생각하는 것은 확률적 알고리즘은 내부적으로 확률적인 요소를 사용하게 되겠고 그 결과도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암호 알고리즘을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내부적으로 확률적 요소를 사용하냐 안 하냐, 그 사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냐 안 달라지냐, 그리고 그 결과가 달라진 것이 보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정적인 알고리즘은 확률적인 알고리즘으로 바꿀 수 없냐? 간단하게 바꿀 수 없냐?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그 안전성을 또 논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성 말고 안전성을 논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확률적인 요소를 집어넣었을 때에는 오히려 보안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확률적 요소를 추가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암호 알고리즘을 대칭과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칭과 비대칭의 분류는 그 암호할 때 사용한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한 키가 같으면 대칭 암호 알고리즘, 암호할 때 사용한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한 키가 다르면은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고, 좀 더 우리가 비대칭이라는 용어보다는 공개키라는 암호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좀 더 어떻게 사용되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에는 원격에 있는 두 사용자, 밥과 앨리스가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교환하기 위해서는 두 사용자가 동일한 키를 사전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에 이 키를 어떻게 갖고 있을까? 이게 또 문제가 되겠죠. 이 키들은 안전하게 교환이 돼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키들을 비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똑같은 키를 밥과 앨리스가 가지고 있으면은 밥과 앨리스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해서 교환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교환하게 되면 이 메시지는 밥과 앨리스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교환한 다음에 메시지를 여러 사람한테 알려주면 그 비밀성이 더 이상 보장이 되진 않겠죠. 근데 여기서의 그 초점은 통신 과정에서의 비밀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통신 과정에서 제3자들이 이 메시지를 얻더라도 키가 없으면은 메시지를 얻을 수 없다. 이 측면에서 비밀성이 보장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각 사용자가 두 개의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키, 공개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개인키와 공개키를 나타낼 때 마이너스와 플러스라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래 첨자로 이렇게 A, B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 키를 누가 갖고 있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전혀 없으면은 비밀키, 즉 대칭키에 해당되겠고, 앨리스와 밥이 공유하고 있는 키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KB, 이거는 밥의
개인 키 플러스 KB 하면 밥의 공개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용자들은 이제는 두 개의 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개인 키만 비밀로 유지하면 되겠고 공개 키는 아무에게나 줘도 됩니다. 비밀스럽게 줄 필요도 없습니다. 공개를 해서 누구한테나 다 내 공개 키는 이거다 라고 알려줘도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앨리스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밥과 앨리스는 언제든지 상대방의 공개 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대칭 키에서는 KAB를 서로 교환을 만약 할 경우에는 비밀스럽게 제3자들은 얻을 수 없도록 KAB를 교환해야 되겠지만 비대칭 방식에서는 공개 키를 서로 줄 때는 비밀스럽게 교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밥이 자신의 그 키쌍과 상대방의 공개 키를 가지고 있을 때 밥이 M이라는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앨리스한테 주고 싶으면 앨리스의 공개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앨리스의 공개 키를 이용해서 암호하게 되면 이 메시지는 누구만 풀 수 있냐면은 -KA를 갖고 있는 앨리스만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들한테 비밀성이 보장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공개키가 앨리스의 공개키가 맞아야 됩니다. 만약에 밥이 플러스 KA가 아니라 플러스 KC 앨리스의 공개키가 아닌 다른 사용자의 공개키로 암호해서 착각을 해서 암호해서 주면은 앨리스는 풀 수가 없고 엉뚱한 사람이 그 메시지를 풀어서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즉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키를 비밀스럽게 교환할 필요는 없지만 공개키를 받았을 때 이 공개키가 누구의 공개키인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를 우리가 공개키 인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칭 암호 알고리즘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다른 말로 컨벤셔널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고 또는 시크릿 키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벤션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가 되겠고 시크릿 키라는 것은 비밀 키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비밀 키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개 키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의미에서 비밀 키라고 또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사용됐다는 의미에서 컨벤션이라는 용어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호하는 사람과 그것을 복호하는 사람은 같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격에 있는 두 사용자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대칭 암호 알고리즘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원격에 있는 두 사용자가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으면은 편안하게 대칭 암호 알고리즘 써서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서로 교환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 키를 어떻게 서로 가지고 있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칭 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스트림 암호 방식이 있고 블록 암호 방식이 있습니다. 스트림 암호 방식은 한 번에 한 바이트씩 암호하는 방식이고 한 바이트를 암호할 때는 XOR이라는 연산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 스트림이라는 게 만들어지겠고 이 키 스트림에 있는 한 바이트와 평문에 있는 한 바이트를 XOR해서 암호해서 반대쪽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측에서도 똑같은 키스트림을 만들어내야 되겠고, 그 키스트림을 이용해서 키스트림에서 그 필요한 바이트를 취해서 그 암호문과 XOR 하게 되면 평문의 한 바이트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초기에 스트림 암호 방식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스트림 암호 방식을 이제 많이 안 쓰다가 최근에 와서는 다시 스트림 암호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트림 암호 방식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연구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스트림 암호 방식도 좀 더 안전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들이 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블록 암호 방식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데 스트림 암호 방식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블록 암호 방식은 평문을 일정한 크기로 나눕니다. 이 크기가 최근에는 한 128비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8비트 단위로 메시지를 나누어서 암호화합니다. 그래서 이 128비트를 쪼개서 암호하게 되겠고, 그 128비트를 암호하면 그 결과는 또 128비트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나누어서 각각 블럭들을 이제 암호하게 되겠고, 그런 면에서 이 블럭 암호 방식에서 암호함수 2는 퍼뮤테이션 해주는 함수다. 즉, 이 128비트를 또 다른 어떤 128비트로 바꿔주는 함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의 대표적인 암호 알고리즘이 이제 블럭 방식에는 AES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는 살사 20은 스트림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대치 암호 알고리즘의 그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나타난 것도 로마 시대에 처음 문헌에 등장을 했는데요. 따라서 그 이전에도 아마 그 어떤 형태든지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교환하기 위한 방법들이 사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자르 사이퍼라고 해서 그 로마 시대에 사용됐던 사이퍼는 아주 간단한 사이퍼인데요. 어떤 영문자 A를 D로, B를 E로 이렇게 시프트 3을 해가지고 암호하는 방법이 아주 그 이전 고대 로마 시대부터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대를 지나서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와서야 비즈너리 사이퍼라고 하는 이 시저 사이퍼를 개선한 그런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나왔고요. 이 비즈너리 사이퍼를 보시면은 요 한 줄 한 줄은 기존의 시저 사이퍼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레몬이라는 게 키면 이 LEMON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돼서 각 위치마다 사용되는 그 시프트 되는 그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암호화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즈너리 사이퍼는요. 그리고 이런 비즈너리 사이퍼가 한 3세기 후쯤에는 요것을 발전시킨 형태가 되는데, 이제는 기계를 이용해서 암호하는 형태로 기계들이 미케니컬한 기계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최초 로터 머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된 이 로터 머신을 좀 개선한 그런 형태의 그 암호 알고리즘이 엔니그마인데요. 이 엔니그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엔니그마까지가 이렇게 메케니컬하게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메시지들을 암호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넘어오겠죠. 그리고 그 엔니그마가 2차 세계대전에 사용이 됐긴 하지만 그 전에 1917년에 원타임 패드라고 하는 XOR을 이용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등장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나중에 한 번 더 소개를 하겠지만 완전한 안전성을 제공하는 그런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이게 실용적으로 사용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결국 보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스트림 사이퍼는 이 원타임 패드를 좀 변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실용적으로 프랙티컬하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바꾼 형태가 이제 스트림 사이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0년대에 이제 와서 미국에서 최초로 블럭 방식의 그 데스라는 알고리즘을 표준화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데스라는 것이 원래 표준으로 설정됐을 때는 10년 정도 유효기간을 두었는데 10년 뒤에도 데스를 사용하기에 별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10년이 더 연장이 됐는데 이 1990년대 후반에 오면서 더 이상 그 시대의 컴퓨팅 속도를 고려했을 때 데스의 키 길이가 56비트였는데 너무 짧다. 너무 짧아서 더 이상 이제 데스를 사용할 수 없다. 라는 형태가 돼서 최신 버전이 최신 그 버전으로 바꿨고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AES입니다. AES는 미국 표준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는 암호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최근에 와서는 스트림 사이퍼에 대한 표준들이 나오고 있는데 쌀사 20이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현대 암호 알고리즘의 특징은 합성 암호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성 암호. 즉, 한 가지 연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연산을 사용하게 되겠고, 그 연산들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그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그 두 가지 연산이 뭐냐면 교체 연산입니다. 교체 연산. 교체 연산은 요 L을 M으로, O를 P로. 그래서 카이자르 사이퍼는 교체 연산만 쓰이고 있는 거고요. 비즈니스 사이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사이퍼도 교체 연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사용되는 교체가 달라질 뿐이지 사용되고 있는 건 교체 연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리 바꿈은 평문을 구성하는 요소의 위치를 바꿉니다. 러브면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걸 처음으로 옮기는 형태로 해서 바꾸는 것이 자리 바꿈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와 자리 바꿈을 해서 데이터를 바꾸게 되겠고, 이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이제 그 최종 암호문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한 번의 과정을 우리는 라운드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를 여러 번 해서 최종적인 암호문들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현대 대칭 암호 알고리즘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럭 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블럭 암호 방식은 그 스트림과 달리 특정한 크기의 입력만, 그러니까 고정된 크기의 입력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ES는 128비트 블럭을 쓰면 입력이 항상 128비트여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64비트를 암호하고 싶다.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64비트에다가 뭔가 64비트를 붙여서 128비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불필요하기보다는 원래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는 아닌데 그 데이터를 블럭 크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집어넣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채우기 데이터라 그래요. 채우기. 그래서 채우기가 필요합니다. 거꾸로 128비트가 블럭 크기인데 내가 뭐 512, 훨씬 더 큰 크기의 데이터를 암호하고 싶다. 그럼 암호를 한 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평문의 크기를 블럭 단위로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되겠고,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암호하는 방법을 우리가 암호화 모드라고 합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블럭 단위로 평문을 나눈 다음에 이 블럭들을 독립적으로 암호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물론 맨 마지막 블럭은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딱 안 떨어질 수가 있죠.
안 떨어지면 이 맨 마지막 블럭도 채우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암호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우연히 나누었는데 P1과 P3가 같아요. 그러면 P1과 P3가 같으면은 대부분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결정적 암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1의 결과와 P3의 결과는 C1과 C3지만 C1과 C3가 같아지는 문제가 있고, 이게 같아지면 우리는 암호문을 봤을 때 그 평문이 뭔지 모르지만 첫 번째 블럭과 세 번째 블럭의 내용이 같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의 노출은 정보 보호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암호하는 방식을 ECB 모드라고 하는데, ECB 모드로는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암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의 암호화 모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블럭 암호 방식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명드렸듯이 블럭 방식으로 암호하는데 내가 암호하고 싶은 데이터가 블럭보다 작다? 어떻게 해야 되냐? 블럭보다 크다?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계속 그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은 어디에 사용이 되냐?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되냐? 크게 두 가지 용도로 많이 쓰여야 되겠고, 마지막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는 공개 채널로 전달되는 메시지에 대한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를 송신자와 수신자가 갖고 있는 비밀키로 송신자가 암호해서 데이터를 교환하게 되면 제3자들은 메시지들을 도청하더라도, 교환되는 그런 것들 값들을 도청하더라도 그 값으로부터 메시지의 내용, 원래 평문의 내용은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거꾸로 또 그 메시지를 교환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데이터를 내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할 때도 암호화해서 저장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그 공개 채널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와 달리 키에 대한 공유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키로 내가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데이터를 암호해서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키 관리를 잘못해서 키를 분실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키 복구 센터에 가져다 줘도 아무리 전문적인 업체에 가져다 줘도 그 데이터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에 착안해서 만들어진 악성 소프트웨어가 랜섬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 컴퓨터에 불법적으로 침입해서 거기에 데이터들을,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파일들을 암호화해 놓는 겁니다. 암호해 놓은 다음에 그 사용자한테 메일을 보내든 그 사용자한테 화면에다가 뿌려주든 해서 여러분들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얻고 싶으면 나한테 돈을 줘라. 그러면 내가 풀어주겠다. 근데 돈을 준다고 풀어주겠어요?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랜섬웨어는 절대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뭐 회사들에서 이 랜섬웨어를 완벽하게 방어한다든지 암호화된 걸 복원해 준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랜섬웨어를 못하게는 막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침입하는 거를 막을 경우에는 이 랜섬웨어가 동작을 못하겠죠. 근데 침입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까? 그거는 또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은 공격자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침입하는지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은 보장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랜섬웨어를 만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암호 기술을 잘 이해하고 암호화를 했다. 그러면은 절대 데이터를 그 백신 업체가 또는 복원하는 업체가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잘 한번 그래서 이제 랜섬웨어가 뭔지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가장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되는 용도입니다. 통신으로 교환된 메시지의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칭 암호 알고리즘들을 많이 사용한다. 개체 인증으로도 우리가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프로토콜이 하나 보여지고 있는데 이 프로토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프로토콜에서는 밥이 랜덤한 값 MB를 만들어서 앨리스한테 줍니다. 그럼 앨리스는 둘이 공유된 그 대칭 키로 이 키를 암호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밥은 이 메시지를 풀어서 MB를 보게 되면 밥은 뭘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메시지는 누가만 만들 수 있어요? 앨리스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밥은 앨리스가 있다라는 것, 즉 앨리스가 이 메시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앨리스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밥은 내가 지금 통신하고 있는 상대방이 앨리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 이런 랜덤 값은 뭐 예측을 못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이전에 사용됐던 값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사용됐던 값을 쓰면은 그때 사용됐던 암호문을 줌으로써 앨리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자가 대신 이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용도로 쓰는 값들을 이제 nance라고 그럽니다. nance. 이 nance라는 것은 이 number used just once로의 약어인데요. 한 번만 사용되는 수다. 예전에 사용된 수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난스는 예측이 불가능해야 되는 건 아니고 예전에 사용된 값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사용된 값을 다시 사용되면 안 된다. 뭐 요거에 대해서는 프로토콜 시간에 다시 또 설명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됐으면 그때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모르시면 질문에 모르는 부분을 한번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 아까 랜섬웨어에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메시지를 그 대칭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게 되면 제3자들은 그 메시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복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밀성이 좋은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는데 좋은 목적이라는 것은 악의적인 사람들이 보지 못해야 되는 데이터를 볼 수 없도록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상거래를 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암호해서 교환합니다. 그러면 제3자들은 다른 사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상거래가 좀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목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암호해서 주고받은 것인데 우리가 데이터를 교환할 때 좋은 어떤 목적으로만 데이터를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암호할 수도 있습니다. 뭐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고 마약 거래 같은 범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가 많이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보지만 정부는 감청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소탕하고 범죄에서 나쁜 사람들 찾아내고 이러기 위해서 범죄를 막기 위해서 감청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청을. 그런데
두 사용자가 어떤 범죄자들이 그 메시지를 서로 교환을 할 때 암호에서 교환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국정원이 됐든 미국 CIA가 됐든 FBI가 됐든 NSA가 됐든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교환하게 되면 그들도 그 메시지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이 위탁이라는 개념이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라는 개념은 정부 기관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키를 주는 거예요. 너 암호 기술 써도 돼. 아무나 다 암호 기술 써도 됩니다. 써도 되지만 키를 쓰려 그러면 암호 기술 쓰려 그러면은 반드시 그 키를 정부에 줘라. 정부에 줘라. 그럼 정부는 그 키를 남용하지 않고 함부로 쓰지 않고 법원에서 허가할 때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키 위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상에서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은 이 키 에스크로라는 개념이 거의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개념에서 키를 사용할 때 누구한테 제3의 기관에 위탁 보관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은 다른 목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애초에 나왔던 정부가 감청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키 위탁은 지금은 거의 이제 언급되거나 연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은 권한의 남용입니다. 권한의 남용. 그래서 우리가 권한이 남용이 될 때에는 항상 암호 기술에서는 그 권한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임계 기반 비밀 공유 기법입니다. TN.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이 TN 기법을 쓸 때에는 가용성 때문에 NN은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키 위탁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이 키 위탁의 장점으로 키 복구를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키 복구는 키 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키를 잘 백업한다든지 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 복구는 키를 분실했을 때 다시 얻는 거예요. 다시 얻어내는 것이고요. 키 복구는 키를 어떤 신뢰기관에 위탁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키 복구와 키 위탁을 또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할 때 사용한 키와 복구할 때 사용 키가 다른 경우이고요. 각 사용자가 두 개의 키를 사용하게 되겠고 그 두 개의 키를 공개 키, 개인 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사용자는 개인 키는 비밀로 유지해야 되겠고 공개 키는 다른 사용자한테 비밀스럽게 제공해야 되는 건 아니고 누구한테나 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개키를 줄 때 그 받은 사람은 이 공개키가 그 사용자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들은 학문적으로 처음 나타난 것은 1976년도이고요. 디피와 헬맨이라는 사람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알려졌지만 이제 각 나라의 이제 비밀 문서들이 공개가 되면서 76년도 이전에도 정부 기관들에서는 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 정부에서는 그 비밀 정보가 공개가 돼서 그게 증명이 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어떤 공개가 돼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도 그것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대표적인 그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는 인수분해 문제를 기반한 RSA 알고리즘이 있고요. 또 이산대수 문제에 기반한 엘갈마 알고리즘이 있고 최근에 와서는 이런 이산대수 기반한 알고리즘 대신에
타운 곡선에 기반한 알고리즘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공개키를 비밀스럽게 상대방한테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공개키 방식에서는 내가 공개키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공개키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의 공개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개키 인증이라고 합니다. 요 그림에 나와 있듯이 밥은 공개키를 이제 앨리스한테 주게 되겠고요. 앨리스는 이 공개키를 받아서 메시지를 그 공개키로 암호화해가지고 밥한테 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밥이 공개키를 줄 때 이것을 억압하고 앨리스가 수신하지 못하게 하고 캐롤이 공격을 해서 대신 KC를 자신의 공개키를 주게 됩니다. 그럼 앨리스는 플러스 KC를 밥의 공개키로 착각하고 그것으로 메시지를 암호화하면은 밥은 그 메시지를 받아봤자 풀 수 없고 캐럴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비밀성이 깨지겠죠. 그래서 공개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공개키 인증입니다. 그럼 공개키를 인증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공개키 인증서입니다. 공개키 인증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인증서입니다. 공개키 인증서. 그래서 이 공개키 인증서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이 키가 누구의 키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키 인증서에서 제 공개키 인증서가 있으면은 이 키는 김상진의 공개키다라는 것을 나라에서 보증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들도 대칭키 알고리즘과 똑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대칭키가 사용되는 모든 용도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과 달리 어떤 효율적인 연산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무거운 수학적인 연산들을 사용해서 암호를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성능이 매우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메시지들은 공개키로 암호하지 않습니다. 공개키로 암호하지 않고 대신 대칭키로 암호를 하게 되고 대칭키를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공개키를 이용해서 해결하고 있고 특히 공개키는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공개키로만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키로 암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키로 암호하게 되면은 비밀성은 제공할 수는 없지만 인증이라는 것을 부인 방지 측면에서 매우 강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KB로 메시지를 암호했다. 그러면 이 암호문은 누구나 다 풀 수 있습니다. 플러스 KB를 갖고 있는 모든 사용자는 풀 수 있기 때문에 비밀성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KB로 암호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밥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앨리스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를 보면 이 메시지는 누가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밥이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고요. 그것은 바로 밥을 인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들은 이런 용도로 많이 쓰게 되겠고 이런 용도를 위해서 공개키가 발전이 돼서 변형이 돼서 이제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이 바로 전자 서명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아까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역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현대에 와서 그 대칭과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주요 마일스톤, 큰 사건들, 큰 중요한 그런 어떤 결과들을 좀 살펴보면 1949년도에 샤넌이라는 사람이
perfect secrecy에 대한 개념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 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이론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6년, 77년, 78년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76년도에 이제 D.P. 헬먼이 그 학술 문헌에 처음으로 공개키 개념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얼마 안 해서 그 다음에 아니고 78년도에 이제 리베스 샤밀 리베스라는 알더맨 여기 잘못되어 있네요. 리베스 샤밀 알더맨이라는 세 사람이 RSA라고 하는 지금까지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대칭 암호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77년도에 그 데스라는 것이 미국 표준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미국 표준으로 채택이 되면서 이 암호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가 그 페스텔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페스텔 모델, 페스텔 모델이라는 것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게 되게 획기적인 그런 그런 사건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4년도에 와서는 이산대수 기반의 엘가마 공개키 시스템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RSA 이후에 좀 더 효율적인, RSA보다 효율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이산대수를 근거로 하는 또 다른 형태의 효율적인 암호 알고리즘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이들은 다 이제 이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그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는 인증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증서라는 개념 하에서 이제 사용됐던 이제 공개키 방식인데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뭔가 사용할 수 없을까 해서 이제 이 RSA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샤미르가 신원 기반이라고 하는 이제 암호 시스템을 또 요때 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샤미르가 소개했던 이 신원 기반 시스템은 이 인증서의 대안으로는 현장에서 쓰이기에는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년도에 이제 타운곡선 개념이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로 이제 이 이산대수 쪽에서는 이산대수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기본적인 이산대수 기반 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이 타운곡선 기반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10년 뒤에 이제 겹선형 사상이라는 이제 그것도 이제 이산대수에서 또 발전된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겹선형 사상이라는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이 겹선 사상을 암호 기술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여기 소개는 안 되고 있는데 3자 간에도 이제 자체 강화 방식으로 키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95년도와 96년도에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아주 획기적인 연구들이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피터 쇼라는 사람이 이제 인수분해와 이산대수 문제는 양자 컴퓨터가 현실화되면은 의미가 없어진다.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로브 글로벌한 사람은 이제 일반 검색 알고리즘, 이거는 꼭 암호 알고리즘한테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검색 알고리즘이 이제 n이 필요하던 알고리즘들을 루트 n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는 루트 n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즉 이 얘기는 이제 128비트 암호 알고리즘들이
양자 컴퓨터 현실화되면 64비트 안정성밖에는 못 가진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와서 이제 AS가 표준이 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E스트림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스트림 사이퍼의 이제 최근 표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암호 알고리즘의 주요 마일스톤이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주로 이 양자 컴퓨터 때문에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도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개키 기술, 거기에 공개키 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